안녕하세요. 수학의 특성 네 번째, 일반성에 관련된 강의입니다. 일반성은 두 시간으로 나누어서 강의를 진행해 볼까 합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일반성의 의미를 알아보고요. 또 수학학습에서 일반성이 나타나는 예, 특히 연산의 성질, 항등성, 교환성, 결합성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은 일반성이 수학학습에서 왜 필요한지, 교사들은 그런 일반성, 일반화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해야 되는지를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수학의 특성 네 번째, 일반성에 대해서 알아보는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일반성은 초등 수학을 포함한 모든 수학 전반에 걸쳐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들의 일반화할 수 있는 능력은 학생들의 수학적 능력을 가늠하는 중요한 척도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번 강의를 통해서 일반성에 대한 의미를 살펴보고 실제 교수학습에서 그것을 어떻게 기를 수 있도록 가르칠 것인지 여기까지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성의 뜻을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어진 집합에 대한 고찰로부터 이를 포함하여 더 큰 집합에 대한 고찰로 사고를 옮겨가는 과정을 말합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가시나요? 네. 특정한 사례에 대해서 특정한 사례에 대해서 발견된 원리나 규칙을 그 사례를 포함한 더 큰 집합으로 확장하여 간다는 뜻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이런 일반화의 결과는 결국은 원리와 법칙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학에서 무슨 원리, 무슨 법칙, 이러한 법칙을 발견하는 이 과정은 모두 일반성이라는 수학의 특성 또는 그 일반성을 발견하는 일반화 능력이 결정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리나 법칙 외에도 수학에서 발견되는 어떤 공식, 쉽게 말하면 공식, 사각형의 넓이가 되는 공식이라든지 지수의 법칙, 이런 원리나 법칙, 공식 등은 모두 일반화하는 능력의 또는 일반성의 결과이자 일반화하는 능력으로 인해서 만들어진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초등수학에서 찾아볼 수 있는 일반성의 예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연산의 성질입니다. 연산의 성질을 교환성, 항등성, 결합성, 이런 것들 모두 연산의 성질이라고 합니다. 자, 한번 예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 예가 덧셈의 성질, 항등성입니다. 덧셈의 성질, 항등성은 뭐죠? 자연수에 0을 더하면 다시 그 자연수라는 원래의 수가 된다는 성질을 말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1학년 1학기 3단원 덧셈과 뺄셈 장면에 다음과 같은 장면이 있습니다. 자, 0 더하기 뭐죠? 여기는 학생 3명이 있으니까 0 더하기 여기가 3은 3이라고 쓸 수 있겠죠? 이렇게. 자, 3 더하기 0은 자, 3입니다. 이 두 특정한 사례입니다. 앞에 일반성의 뜻은 특정한 사례들에서 발견된 규칙과 원리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 두 가지 사례에서 찾을 수 있는 규칙은 무엇인가요? 어떤 규칙이 있나요? 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 사례에서 찾을 수 있는 첫 번째 규칙은 뭘까요? 그렇죠? 0에다 어떤 수를 더하면 0이 된다는 거죠? 그런가요? 네,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다. 어떤 수에 0을 더하면 다시 어떤
수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자, 두 번째 규칙은 무엇인가요? 네, 그래요. 덧셈은 두 수를 바꾸어 더해도 합이 같다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했습니다. 두 수를 두 수의 순서를 합시다. 두 수의 순서를 바꾸어 더해도 합은 같다라고 규칙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찾은 규칙은 이 두 사례, 이게 사례니까 이게 사례 1, 두 사례, 사례 1, 사례 2, 두 사례에서 발견된 규칙이죠. 그럼 일반성은요? 이 사례를 포함하여 이 두 규칙이 적용되는 모든 집합으로 옮겨가는 사고 과정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럼 이걸 다시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떤 수, 그렇죠? 이렇게 이게 규칙인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이미 우리는 0 더하기 3은 3 더하기 0이라는 3은 3 더하기 0은 3이라는 특정한 사례에서 이미 우리는 이 사례를 포함하는 더 큰 집합으로 적용 가능한 규칙을 이미 발견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일반화입니다. 일반화. 그런데 일반화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 동시에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죠.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어떤 수라는 것을 어떤 문자나 기호를 사용해 나타낼 수 있겠죠. 뭐 초등학생 같은 경우면 어떤 수에다가 0을 더하면 항상 어떤 수이다,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또는 어떤 수를 x라고 표현하면 어떤 수에 0을 더하면 항상 x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1번에서는 찾은 규칙을 말로 표현했다면, 그렇죠? 1-에서는 지난 시간에 배운 형식성, 즉 어떤 수학적인 문법, 어법을 사용해서 어떤 문자나 기호를 사용해서 이런 일반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2번도 문자나 기호를 나타내서, 즉 형식적인 방법으로 이 규칙을 나타낼 수 있겠죠.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요? 뭐 초등학생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나타날 수 있겠죠. 또 문자를 사용하면 이렇게 나타날 수 있겠죠. 이해하셨습니까? 네. 지금 우리는 이미 일반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일반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여기서 일반화를 두 가지로 다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1번과 2번과 같은 일반화를 우리는 뭐라고 할 수 있냐면요, 색깔을 좀 다른 걸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네. 여기 있는 1번과 2번은 일반화를 글이나 말로 설명했죠. 그렇죠? 그래서 그 다음에 1-와 2-는 문자와 기호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1-와 2-를 이러한 방식의, 즉 일반화를 형식화하여 기호나 문자를 사용해서 일반화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형식화해서 일반화했다. 그래서 이것은 형식적 일반화라고 명명합니다. 형식적 일반화라고 한다. 그렇지 않고 이 찾은 일반화된 규칙을 말이나 글로 풀어서 설명했죠. 그래서 이것을 언어적 일반화라고 하지만 형식적 일반화하고 관련 짓기 위해서 이런 일반화를
비형식적 일반화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반화라는 것은 모든 집합에 적용이 되는 어떤 규칙을 찾는 과정을 일반화 그러고, 그런 찾은 일반화를 말이나 글로 풀었을 때는 비형식적 일반화, 문자나 기호 등을 사용해서 나타내면 형식적 일반화, 이렇게 분류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한 발만 더 들어가 보면은 교과서에는 이 두 사례에서 찾을 수 있는 규칙은 무엇입니까? 라는 물음은 제시되지 않습니다. 근데 학생들에게 교과서는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넣으시오 까지가 교과서의 활동 수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수학의 특성을 배우고 있습니다만은, 아이들의 수학적 능력, 수학적 사고력을 길러주기 위해서는 이 교과서에 제시된 이 수준을 넘어서는 질문을 함으로써 아이들이 일반성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질문이란 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 두 가지 사례에서 찾을 수 있는 규칙은 무엇인가? 라는 물음이면 됩니다. 0 더하기 3은 3이다. 3 더하기 0은 3이다. 이 두 가지. 얘들아, 이 두 그림에서 이 두 가지 덧셈식에서 어떤 규칙이 있니? 라고 물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아이들 어떻게 보면, 예를 들어서 2번의 규칙을 예를 들면은 아이들은 뭐라고 답할까요? 네, 순서를 더해도 어차피 0이네요. 순서를 더해도 0입니다. 그러면 이 말은 비형식적 일반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뭐 중학생이 되면 A 더하기 B는 B 더하기 A다. 이렇게 문자를 사용해 나타날 수 있겠죠. 비단 이런 교과서뿐만 아니라 이런 예도 가능하겠죠. 동물원에 사자가 있습니다. 사자 한 마리가 있으면 다리는 몇 개이죠? 4개예요. 사자가 두 마리 있으면 다리 수는 8개. 사자가 3마리 있으면 다리 수는 12개.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사자가 여러 마리 있으면 다리 수는 몇 개일까? 이런 물음들. 이게 학생들에게 일반화를 자극할 수 있는 물음이 되겠죠. 뭘까요? 네, 다리의 수는 사자의 수만큼 늘어납니다. 이 정도. 곱셈을 배웠다면 사자의 수와 다리의 수를 곱하는 결과만큼 다리의 수가 늘어납니다. 이런 정도가 일반화의 수준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떻게 일반화하는지만 잘 관찰하고, 또 교사가 일반화할 수 있는 물음, 규칙은 무엇이니? 라는 이 물음을 던짐으로 인해서 아이들의 사고를 수학의 넓은 바다로 이끌어낼 수 있고 이끌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른 예로 더 이야기를 한번 진척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예는 덧셈의 교환성, 결합성이 있습니다. 교환성을 방금 설명했으니까 한번 결합성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건 지우겠습니다. 자, 덧셈의 결합성 살펴보겠습니다. 덧셈의 결합성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A 더하기 C일 때 뭐죠? 6가지 경우가 나오겠죠? 이렇게 6가지 경우, 이걸 결합성이라고 말하죠. 또 가로 안에 있는 두 수를 이렇게 또 교환하면은 총 6가지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결합성이라는 것은 교환성은 두 수의
한정에서 교환 가능함을 말하지만 결합성은 세수의 덧셈에서 교환 가능함을 말한 거죠. 알겠습니까? 자, 아이들에게, 학생들에게 결합성을 어떻게 경험시킬 수 있을까요? 자연스럽게 이렇게 생각해 보실까요? 이러한 문제를 학생들에게 주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 반응 1. 이런 문제를 줬을 때 대부분의 아이들은 어떻게 구할까요? 어떻게 구할까요? 그래요. 대부분의 아이들은 75와 86을 먼저 더한 후에 나중에 25를 더합니다. 이게 가장 보통의 반응이죠. 그런데 그 중에 비보통인 아이들도 나타납니다. 어떻게 할까요, 얘들아? 75와 25를 먼저 더한 후에 86을 더합니다. 그러면 100 더하기 86이니까 그것은 186이 되겠죠. 이렇게 아이들에게, 학생들에게 결합성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지 않아도 가르치는 사람이 이러한 유형의 문제를 제시하면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결합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학생에게 너는 왜 75와 25를 먼저 더했니? 라고 물어보면 더 쉽게 계산하려고요. 75와 25를 더하면 100이 된다는 걸 아니까. 그러면은 세 수를 더할 때는 어때요? 순서를 바꿔도 더해도 되는구나 라를 알 수 있겠죠. 결합성이라는 것을, 결합성 자체를 가르치기보다는 더 편리하고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덧셈을 수행하기 위한 하나의 전략으로서 도입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곱셈도 마찬가지겠죠. 교사가 아무런 큰 의미 없는 큰 의미가 없는 이런 곱셈식을 주기보다는 이런 곱셈식을 주면 어떨까요? 앞에서부터 차례차례 다는 것보다 25와 40을 먼저 곱하고 그 결과와 27을 곱하면은 더 효율적으로 답을 구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교사로서 또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우리들은 이러한 결합성의 의미를 이해하고 그들에게 어떤 과제를 제시하면은 학생들에게 결합성을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줄 것인가에 대한 다양한 교수학적인 레퍼토리를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이러한 덧셈 문제를 제시할 수 있는 것, 이러한 덧셈 문제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게 학생들을 가르치는 인스트럭터가 갖춰야 할 교수학적 레퍼토리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다른 예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일반성애로 덧셈의 교환성 또는 항등성, 결합성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은 곱셈의 항등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곱셈의 항등호는 1이죠. 덧셈의 항등호는 0이었지만 곱셈의 항등호는 1입니다. 초등학교 수학 교과서에 다음과 같은 장면이 나옵니다. 1단 곱셈 구구와 0의 곱을 알아볼까요?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교과서 살펴보면 상자 한 개에 인형이 한 개씩 들어 있습니다. 인형의 수를 알아볼까요? 라고 있습니다. 상자 한 개에 인형입니다. 자, 상자 3개에 들어있는 인형은 몇 개인가요? 같이 한번 해봅시다. 1 더하기 3은 3이다.
상자 4개에 들어있는 인형은 몇 개인가요? 4는 4이다. 상자 7개에 들어있는 인형의 수는 몇 개인가요? 7이다. 이렇게. 그래서 1, 2, 3, 4, 5, 6, 7, 8, 9 이렇게 빈칸을 채우겠죠. 교과서에서 학생들이 요구하는 수준은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그렇다면 이 내용, 이 곱셈을 지도하고 있는 교사로서 학생들에게 일반성을 경험시키고 일반화 능력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그래요. 규칙을 찾도록 해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 봅시다. 1 곱하기 3, 1 곱하기 4, 1 곱하기 7이 어떤 특정한 사례죠. 이 사례들에서 찾을 수 있는 규칙은 무엇인지를 말해보게 하는 거죠. 규칙을 발견하게 하는 거죠. 규칙을 발견하게 하는 1 곱하기 3, 1 곱하기 4, 1 곱하기 7에서 찾을 수 있는 규칙은 무엇인가? 라고 물어보는 거죠. 뭐예요? 저학년 같은 경우는 1에다 어떤 수를 곱하면 어떤 수가 됩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이것을 앞에서 비형식적인 일반화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또 어떤 수를 문자나 기호, 네모나 하트, 세워놨다면 1 더하기 하트는 하트와 같습니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제가 오른쪽에 초등학생이 직접 쓴 글을 하나 제시했습니다. 아이들에게 매일 이렇게 과제를 내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학습한 내용을 학습한 다음에 스스로 알게 된 점을 한번 이렇게 글로 써보게 하는 활동이죠. 그랬을 때 9살 초등학교 2학년 학생의 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한번 재밌게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선생님이 되어 배운 내용을 가족들에게 설명해 보세요 라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자기 평가도 스스로 엄청 잘함이라고 써놨네요. 귀엽죠? 그래서 아이가 이렇게 정리합니다. 일단 곱셈 구구는 어떤 수의 1을 곱해도 어떤 수다. 그래서 1 곱하기 네모는 네모 곱하기 1은 네모 이렇게. 이게 이 장면은 1단이지만 다음 페이지에는 0의 곱도 나와 있어요. 또 나옵니다. 0단 곱셈 구구는 어떤 수에다가 0을 곱하여도 0이 된다. 또 이렇게 나타났어요. 어때요? 아이들의 생각이 훌륭하죠. 이렇게 일반화를 경험한 아이들과 그냥 교과서에 제시된 수준에서 머무른 아이에는 그들의 사고의 간극은 지금은 9살 단계에서는 미미하지만 이러한 경험을 지속적으로 반복한 아이의 수학 능력은 단언컨대 매우 높은 수준에 이룰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해해 보십시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두 가지의 일반화, 여기까지는 뭐라고 했어요? 여기까지는 이 부분은 비형식적 일반화를 하고 있죠. 비형식적 일반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형식적 일반화를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 0단에서도 이 부분은 비형식적인 일반화를 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 형식적 일반화를 하고 있어요. 어떤 특정한 사례에서만 적용되는 규칙을 그 사례를 포함한 전체 집합에 적용할 수 있는 이 일반화 능력은 매우 중요한 능력이며 교사의 노력에 의해서 반드시 키워줄 필요가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일반성의 뜻과 초등수학에서 나타나는 일반성의 덧셈의 교환성, 결합성, 곱셈의 항등성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예를 이용해서 일반성의 의미와 뜻을 더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